네, 뉴스 이면을 들여다보고 콕콕 찍어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환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양한 뉴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요, 한국일보인데요. 극성 문파 때문에 정치 이야기 안 할래요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적폐에 몰리고 동성애 싫다고 했다가 비난받았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의 부인이 위장 전입과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파들한테 문자 폭탄 2,000통을 받아서 휴대폰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5일 날 김어준 그러니까 방송 진행하고 계시죠. 문자 폭탄을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유감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 거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거다라고 문파들을 옹호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문파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연하게 신문부터 시작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청문회 문자 폭탄에 김어준 자제할 필요 없어. 유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라고 기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요. 우리 예. 당 강효상 의원님은요. 핸드폰이 지금 거의 마비가 됐대요. 예, 예. 제가 아까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100개씩 이렇게 예. 보냈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 그 보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예.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요. 네. 본인들은 그것이 어떤 뭐 직접 민주주의 형태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건 어느 폭력이 지나지 않습니다. 네. 보통 문자를 보내는 것은 받고 싶은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를 줬을 때 아는 사람부터 문자를 받는 거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문자를 받는 것은 오히려 폭력에 해당되고요. 그건 실정법 위반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처벌할 수 있습니까? 방법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 가능하죠? 고소 가능한 방법이, 그러니까 보낸 내용이나 횟수나 이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죠. 한 사람이 한 100개씩 보내면은 그거는 내용에 꼭 욕이 들어가고 아니요, 말고를 제가 떠나서 아까 잠시 봤는데요. 예. 심한 그 공격성 내용들이 자자자자작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예. 차마 입에 못 담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협박성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예, 예. 제가 또 겁이 많은 여자거든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은 못하지만 이런 예. 내용들을 받게 되면 고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 같은 거라든지 어떤 협박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요. 네. 욕이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것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건에 걸쳐서 계속 오게 되면 네. 그 자체가 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찢어 죽인다 이런 건요. 그건 당연히 그건 협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단어들은 분명히 문제될 수 있고 고소 가능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에 이걸 처벌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당연합니다. 네.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어준 앵커께서는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표현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럴 것 같으면 국회의원 못하러 뽑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두가 5천만 국민이 애기들도 문자를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다 보내게 하면 되죠.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추미애 대표가 파견 당직자 일방적으로 돌려보내 이런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왜 자꾸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25일 페이스북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변호사님, 왜 자꾸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보통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네. 농공행상 과정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자리는 적은데 요구하는 사람 많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하실 때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노력,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많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는요. 예. 여기 밑에 보이세요? 예. 임종석 추미애에게 장미꽃 주며 당과 소통. 추미애 아우 계속 사랑하겠다 이건데요. 이렇게 나갔는데도 왜 이렇게 삐그덕거릴까요?
지금 저 포옹 사진은 네. 그 이전에 아마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마 형식적으로 네. 뭐 실질적인 화해까지 본인들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가 그렇게 네. 안 좋은 형태로 가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마 저 화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저 과정에서 농공행상 문제가 잠복해 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저 화해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이유 알아요. 이래도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는지. 예. 전 이유 안다고요. 여기 보시죠. 장미꽃 한 송이만 줘서. 그 장미꽃 한 송이는 사실 저 두 사람이 같은 대학 선후배사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불화가 있었다고 에이, 봅니다. 한 송이 주면 서운해요. 아,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예, 예.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G7도 북의 강력 압박, 핵미사일 포기 안 하면 제재 강화. 주요 7개국 정상들이요, 최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서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북한이요, 자꾸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오늘 또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네. 총 3번 발사 있었고요. 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를 본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할 것은 그대로 가겠다. 즉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그대로 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거기에 핵개발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핵 억지력을 가지겠다. 네. 이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하더라도 네. 자기는 자기들 길을 가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서방 국가들, G7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심한 압박을 가하다가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는 오히려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보면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 따라서 저와 같은 부딪힘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이유 알아요. 북한이 이거- 왜 자꾸 미사일 쏘는지. 아직 예. 뭘 제대로 안 줘서. 아, 그렇군요. 예. 네. 전 좀 약간 격떨어지는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박지원. 문재인 정부와 허니문 보름 만에 끝났다. 박지원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관련 인물을 장관급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5대 인사 원칙이 파기되자 허니문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변호사님, 예. 허니문이 보름 만에 끝나는 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무엇보다도 박지원 전 대표가 그런 말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는 오히려 보통 세간에서는 네. 오히려 잘 되면 뭐 현 새 정부의 국무총리급 물망까지 올랐던 분인데 네. 어떻게 보면 호남 쪽 대표주자로서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봤거든요. 그런 분은 쉽게 저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아예 이제 대놓고 저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제 갈 길을 가겠다. 거기서 박지원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포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말씀 아세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되겠다 자꾸 쓴소리 하면 가까이 와라 하지 않을까요? 저만의 너무 억측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네. 박지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왜 박지원 전 대표가 뭐 정치구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 많은 역량과 근데 왜 항상 9단이에요? 왜 1년이 지나면 10단으로 뭔가 올라가지 않고. 보통 이제 그 9단, 8단 이런 것들은 다 바둑의 호칭인데요. 그렇죠. 바둑에서 9단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10단을 해야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둑 때문에 9단까지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바둑에서 얘기고요. 예. 정치는 1년 지나면 좀 올라가야지. 항상 제자리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박지원 대표가 저런 말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포석을 깔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런데요, 허니문이 열흘?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허니문이 적어도 몇 개월은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결혼하면 뭐 몇 개월 아니라 몇 년 가게 마련이죠. 몇 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관련은 절대 근절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병력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는 이 5가지는 절대 안 돼라고 내 원칙을 말했는데 지금 후보자들이 자꾸 문제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 바로 강경화 후보죠. 강경화 장관 후보는 처음에 자, 내가 이렇게 먼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엔요, 참신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또 쇼킹한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위장 전입한 집이 이화여고 교장의 전셋집. 교장의 전셋집. 즉, 처음에는요, 친척 집에 딸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 미안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화여고 교장 전셋집? 이거 뭡니까? 예. 보통은 위장 전입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나 혹은 학교, 네. 자식의 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강경화 후보자는 딸의 학교 문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걸 굳이 친척집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혔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처음에 해명을 한 것이 오히려 더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적 분노가 더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저는 국민으로서 합리적 의심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딸은요,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이화여고에 전학을 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화여고에 전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화여고 교장집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건 누구나 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 뭐 아니겠습니까? 추정하지 말고요. 예. 오, 되게 대단해요. 교장 선생님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전학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이렇게 대신해주고. 예. 되게 참 좋은 교장 선생님, 이화여고의 교장 선생님은요, 참 이렇게 박의 정신, 인류에 그리고 학생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시면 외국에서 전학 오는 학생에게 내 집까지 예. 이렇게 대단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래도 그 명의상 주소지만 주는 거고 실제 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 전입인데. 오, 살지 않아도요. 예. 변호사님은 집 주소 그렇게 막 빌려줘요? 전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한테 빌려줘요? 그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실정 얼마나 부분을- 사랑하면 실정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뭔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예. 대단하지 않아요? 뭐 대단하죠. 예. 왜 말 더듬으세요? 뭐 더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무슨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좀 저하고 다르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아니죠. 예. 변호사님 보실 때는 근데 이해가 가세요? 저거는 아마 그 네. 강경화 후보자가 실제로 위장 전입 목적이 이화여고에 딸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뭐 저거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지는 아마 청문회에 나와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모든 진실은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 그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뭐 제가 살아온 삶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살아온 삶에서 청문회 과정을 받았을 때 청문회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얘기한 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 대부분 청문회 때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의도는 뭐냐면 대부분 그 전에 문제가 되어졌을 경우에 사전에 청문회 서기도 전에 낙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네. 거기에 대한 분란을 더 일으키게 되고. 네. 근데 어쨌든 같이 매를 맞을 거면 당일 그 자리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요즘 보통 후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요. 만약에 딸이 학교를 위해서 전입을 했다면 이로 인해서 피해본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요. 계속해서 핵미사일 포기 안 하면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빵빵 쏘고 있고요. 또 이낙연 총리 후보는 아들 병역 문제, 부인 위장 전입에 부인의 그림까지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경화 위장 전입한 집은 이화여고 교장 전셋집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요. 5가지 5대 원칙을 말해놓고 지키지 않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본인의 원칙인데 왜 그러냐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PD님 이거 제가 들어드릴까요? 자, 변호사님이 사진 보셨어요? 봤습니다.
얘 이름이 찡찡이에요. 찡찡찡. 근데 저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찡찡이 밥 주고 찡찡이를 돌보고 있는, 청소하고 있는 이 모습까지 우리가 보면서 글쎄요,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 시국에 정말 이런 사진이 나와야 할지,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세웠던 원칙을 내가 지키지 못함에 대한 국민적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대통령도 아마 저 사진의 의도는 대통령도 고양이를 돌볼 수 있다,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기 위함인데,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의 정부를 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국민은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 전입 관련해서 엄청난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과까지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약간 여유롭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죠. 근데 변호사님은 대통령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서 직접 5대 적폐를, 5대 공무원 결격 요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빨리 회의 가셔야 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라고 되어 있나요?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같던 이낙연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강경화, 김상조, 그리고 이낙연, 이 세 분이 모두 위장 전입 등 흠결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역, 투기, 탈세, 표절 모두 위장 전입과 함께 5대 근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말을 했던 걸 초기에부터 삐그덕 하게 되면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믿고 싶지 않게 됩니다. 국민들 옆에서 소통하고요. 찡찡이와 끌어안고 소통하시는 우리 대통령, 우리 곁에서도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요, 곧 이제 실시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종교인 과세가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 과세는요, 제가 꼼꼼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터무니없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된다면 우리는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8년 1월에 시행 예정인데 왜 갑자기 2년을 더 유예합니까? 집권 여당이 되면 통과되어서 시행하기로 한 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부침개 뒤집듯이 후톡후톡 뒤집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되어요. 여러분,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때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살아온 삶에서 청문회 과정을 받았을 때 청문회에서 모든 걸 이야기하겠다는 사람치고 제대로 얘기한 건 본 적이 없어요. 예. 대부분 청문회 때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의도는 뭐냐면 대부분 그 전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사전에 청문회 서기도 전에 낙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네. 거기에 대한 분란을 더 일으키게 되고. 네. 근데 어쨌든 같이 매를 맞을 거면 당일 그 자리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요즘 보통 후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요, 만약에 딸이 학교를 위해서 전입을 했다면 이로 인해서 피해본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도 봤지만요, 계속해서 핵미사일 포기 안 하면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빵빵 쏘고 있고요. 또 이낙연 총리 후보는 아들 병역 문제, 부인 위장 전입에 부인의 그림까지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경화 위장 전입한 집은 이화여고 교장 전셋집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요. 5가지 5대 원칙을 말해놓고 지키지 않은 대통령한테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본인의 원칙인데 왜 그러냐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PD님 이거 제가 들어드릴까요? 자, 변호사님이 사진 보셨어요? 봤습니다. 얘 이름이 찡찡이에요. 찡찡찡. 예. 근데 저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통령이 찡찡이 밥 주고 찡찡이를 돌보고 있는, 청소하고 있는 이 모습까지 우리가 보면서 글쎄요.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 시국에 정말 이런 사진이 나와야 할지,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세웠던 원칙을 내가 지키지 못함에 대한 국민적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대통령도 아마 저 사진의 의도는 대통령도 고양이를 돌볼 수 있다.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기 위함인데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의 정부를 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국민은 이낙연 후보자의 위장 전입 관련해서 엄청난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과까지 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약간 여유롭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뭐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죠. 근데 변호사님은 대통령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서 직접 5대 적폐를 5대 공무원 결격 요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빨리 회의 가셔야 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대 비리 관련은 절대 근절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병력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는 이 5가지는 절대 안 돼라고 내 원칙을 말했는데 지금 후보자들이 자꾸 문제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 바로 강경화 후보죠. 강경화 장관 후보는 처음에 내가 이렇게 먼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엔요 참신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또 쇼킹한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위장 전입한 집이 이화여고 교장의 전셋집. 즉 처음에는요 친척집에 딸 때문에 위장 전입을 했다. 미안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화여고 교장 전셋집? 이거 뭡니까? 예. 보통은 위장 전입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나 혹은 학교, 네. 자식의 학교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강경화 후보자는 딸의 학교 문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걸 굳이 친척집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혔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처음에 해명을 한 것이 오히려 더 거짓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민적 분노가 더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 저는 국민으로서 합리적 의심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딸은요,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이화여고에 전학을 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화여고에 전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화여고 교장집에 갔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건 누구나 다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 뭐 아니겠습니까? 추정하지 말고요. 예. 오, 되게 대단해요. 교장 선생님 되게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학교에 전학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집을 이렇게 대신해주고. 예. 되게 참 좋은 교장 선생님, 이화여고의 교장 선생님은요, 참 이렇게 박의 정신, 인류에 그리고 학생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가득하시면 외국에서 전학 오는 학생에게 내 집까지 예. 이렇게 대단하지 않을까요? 예. 뭐 그래도 그 명의상 주소지만 주는 거고 실제 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장 전입인데. 오, 살지 않아도요. 예. 변호사님은 집 주소 그렇게 막 빌려줘요? 전혀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한테 빌려줘요? 그게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요. 저 실정법으로- 얼마나 사랑하면 실정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뭔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예. 대단하지 않아요? 뭐 대단하죠. 예. 왜 말 더듬으세요? 뭐 더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무슨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좀 저하고 다르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아니죠. 예. 변호사님 보실 때는 근데 이해가 가세요? 저거는 아마 그 네. 강경화 후보자가 실제로 위장 전입 목적이 이화 여고에 딸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 뭐 저거를 달리 어떻게 설명할지는 아마 청문회에 나와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모든 진실은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 그때 얘기를 는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표현해서 여론을 조성해서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럴 것 같으면 국회의원 못하라 뽑습니까? 그냥 우리가 모두가 5천만 국민이 애기들도 문자를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다 보내게 하면 되죠.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추미애 대표가 청 파견 당직자 일방적으로 돌려보내 이런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왜 자꾸 청와대와 추미애 대표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25일 페이스북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변호사님, 왜 자꾸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보통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네. 농공행상 과정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자리는 적은데 요구하는 사람 많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하실 때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노력,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많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겠지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는요. 예. 여기 밑에 보이세요? 예. 임종석 추미애에게 장미꽃 주며 당과 소통. 추미애 아우 계속 사랑하겠다 이건데요. 이렇게 나갔는데도 왜 이렇게 삐그덕거릴까요? 지금 저 포옹 사진은 네. 그 이전에 아마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마 형식적으로 네. 뭐 실질적인 화해까지 본인들이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가 그렇게 네. 안 좋은 형태로 가게 되면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마 저 화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저 과정에서 농공행상 문제가 잠복해 있는데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저 화해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이유 알아요. 이래도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오는지. 예. 전 이유 안다고요. 여기 보시죠. 장미꽃 한 송이만 줘서. 그 장미꽃 한 송이는 사실 저 두 사람이 같은 대학 선후배사입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불화가 있었다고 에이, 봅니다. 한 송이 주면 서운해요. 아, 그런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예, 예. 자,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G7도 북의 강력 압박, 핵미사일 포기 안 하면 제재 강화. 주요 7개국 정상들이요, 최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서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북한이요, 자꾸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오늘 또 미사일 발사가 있었죠. 네. 총 3번 발사 있었고요. 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를 본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할 것은 그대로 가겠다. 즉 핵개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그대로 해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 거기에 핵개발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핵 억지력을 가지겠다. 네. 이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남한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하더라도 네. 자기는 자기들 길을 가겠다라고 밖에 볼 수가 네.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서방 국가들, G7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심한 압박을 가하다가 얼마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는 오히려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보면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 따라서 저와 같은 부딪힘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이유 알아요. 북한이 이거- 왜 자꾸 미사일 쏘는지. 아직 예. 뭘 제대로 안 줘서. 아, 그렇군요. 예. 네. 전 좀 약간 격떨어지는 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박지원. 문재인 정부와 허니문 보름 만에 끝났다. 박지원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관련 인물을 장관급 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5대 인사 원칙이 파기되자 허니문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변호사님, 예. 허니문이 보름 만에 끝나는 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무엇보다도 박지원 전 대표가 그런 말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대표는 오히려 보통 세간에서는 네. 오히려 잘 되면 뭐 현 새 정부의 국무총리급 물망까지 올랐던 분인데 네. 어떻게 보면 호남 쪽 대표 주자로서 만약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이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봤거든요. 그런 분은 쉽게 저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아예 이제 대놓고 저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제 갈 길을 가겠다. 거기서 박지원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보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말씀 아세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되겠다 자꾸 쓴소리 하면 가까이 와라 하지 않을까요? 저만의 너무 억측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어떻게 보면 네. 박지원 전 대표 입장에서는 왜 박지원 전 대표가 뭐 정치구다 이러면서 실제로 그 많은 역량과 근데 왜 항상 9단이에요? 왜 1년이 지나면 10단으로 뭔가 올라가지 않고. 보통 이제 그 구단 8단 이런 것들은 다 바둑의 호칭인데요. 그렇죠. 바둑에서 9단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10단을 해야죠.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둑 때문에 9단까지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바둑에서 얘기고요. 예. 정치는 1년 지나면 좀 올라가야지. 항상 제자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박지원 대표가 저런 말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포석을 깔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런데요, 허니문이 열흘?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허니문이 적어도 몇 개월은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보통 결혼하면 뭐 몇 개월 아니라 몇 년 가게 마련이죠. 몇 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네, 뉴스 이면을 들여다보고 콕콕 찍어보는 뉴스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경환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양한 뉴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요. 한국일보인데요. 극성 문파 때문에 정치 이야기 안 할래요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적폐에 몰리고 동성애 싫다고 했다가 비난받았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의 부인이 위장 전입과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했다가 문파들한테 문자 폭탄 2,000동을 받아서 휴대폰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25일 날 김어준 그러니까 방송 진행하고 계시죠. 문자 폭탄을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유감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 거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거다라고 문파들을 옹호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파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문파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공공연하게 신문부터 시작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청문회 문자 폭탄에 김어준 자제할 필요 없어. 유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라고 기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예. 문자 폭탄을 보내가지고요. 우리 예. 당 강효상 의원님은요. 핸드폰이 지금 거의 마비가 됐대요. 예. 제가 아까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100개씩 이렇게 예. 보냈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 그 보내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예.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요. 네. 본인들은 그것이 어떤 뭐 직접 민주주의 형태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건 어느 폭력이 지나지 않습니다. 네. 보통 문자를 보내는 것은 받고 싶은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를 줬을 때 아는 사람한테 문자를 받는 거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수없이 많은 문자를 받는 것은 오히려 폭력에 해당되고요. 그건 실정법 위반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처벌할 수 있습니까? 방법에 따라서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 가능하죠? 고소 가능한 방법이 그러니까 보낸 내용이나 횟수나 이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죠. 한 사람이 한 100개씩 보내면은 그거는 내용에 꼭 욕이 들어가고 아니요. 말고를 제가 떠나서 아까 잠시 봤는데요. 예. 심한 그 공격성 내용들이 자자자자작 적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차마 입에 못 담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협박성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예. 제가 또 겁이 많은 여자거든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은 못하지만 이런 예. 내용들을 받게 되면 고소 가능한 거 그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 같은 거라든지 어떤 협박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요. 네. 욕이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것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건에 걸쳐서 계속 오게 되면 네. 그 자체가 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찢어 죽인다 이런 건요. 그건 당연히 그건 협박에 해당되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단어들은 분명히 문제될 수 있고 고소 가능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에 이걸 처벌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당연합니다. 네.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김어준 앵커께서